여보, 아버님, 진짜 왜 이렇게 더럽게 찾아오시냐. 진짜 민망하고 짜증나. 우리 집에 배관공처럼 나타나고 빨리 전화해서 가시라고 좀 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와. 며느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에서 쨍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 누가 귀를 후려친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고 제 발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선은 아직도 물길을 탈고 있었고 물방울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은 그 한마디에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밖에 찾아왔다고. 저는 올해 67, 이름은 강준배입니다. 사업 알고 거칠었지만 그래도 평생 배관공사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참비 하나 들고 단침방 화장실 배광이나 뚫어주는 일로 시작했죠.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손에 남은 굳은 살이 그 세월을 대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차량이었고 특히 아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제가 몸을 던져 일해서라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돈 대출까지 끼어가며 18억짜리 신혼 아파트를 해줬습니다. 분양권 받을 때부터 현장 다니며 구조도 체크하고 자재도 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준혁이랑 며느리 잘 살겠지? 그 생각에 두 손 모아 기도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도 매달 공과금은 체감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말도 없이 자동이체 결혼했습니다. 한오며 과일, 면을 입맛 맞춘다고 백화점서 택배 도폰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부담 줄까 봐서요. 그저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조용히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사장님, 로엘 아파트 17, 19 변기 배관 공사 내 일정 잡히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내 외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발 한 번 들인 자 겹었거든요. 괜히 불편할까봐 부담 줄까봐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사도 하고 얼굴도 보자 싶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너희 아파트에 배관 공사 잡혔는데 내가 가게 됐다. 아들은 반색하며 말했죠. 아버지 오시면 좋죠. 공사 끝나고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다음 날 공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익숙한 구조, 익숙한 자재. 일이야 뭐 손쉽게 마쳤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들 내 외가 사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반가운 인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옆동에 공사가 잡혀서 왔다가 들렸다. 화장실 좀 작업하고 손에 묻은 먼지랑 땀을 씻으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손등에 먼지가 흘러내릴 때 문득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날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말투. 여보, 아버님 진짜 왜 이렇게 더럽게 찾아오시냐. 진짜 민망하고 짜증나. 우리 집에 배관공처럼 나타나고 빨리 전화해서 가시라고 좀 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와. 순간 심장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고 저와 눈이 딱 맞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요? 표정은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음. 천천히 거실로 나와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억눌렸던 말이 입 밖으로 터졌습니다.
그래, 너 말 들었다. 내가 더러운 일 한다. 그 더러운 일에서 너희 이 아파트 해준 거다. 공과금도 과일도 하나도 다 내가 번 돈으로 보낸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처음 와본 이 집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탈삭였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업 장갑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집에서 지금 당장 나가라. 짐 싸서 나가. 이 집 내 명이다. 너한테 더 이상 한 푼도 없다. 잠시 후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은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 듯 머물거렸지만 제 눈을 보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 제 불철이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오름을 닫들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더니 이내 두 손으로 제 바지가 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성 끝이 떨리고 입술이 발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끊어진 숨결 사이로 간절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순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미쳤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모르고 제 입으로 그런 말. 그녀는 제 바지를 놓지 않은 제 머리를 숙여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맴돌았고 오름 섞인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혼 같은 거 진짜 원하지 않아요. 다시 잘해볼게요. 아버님이랑도 준혁이랑도. 눈물은 포를 타고 떨어지고 있었고 흐느감 사이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든 면유를 감싸 안으려는 듯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조차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내가 들은 말이 없어지냐.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발밑에서 바지가랑이를 붙든 손이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너가 뭐라 했는지 다시 말해줄 건. 나들어 더럽게 찾아왔다고 했지. 그게 네 진심이었겠지. 내가 한평생 이 손으로 번 떠너로 너희 살림 도왔는데 그 손이 내 존재가 내 눈엔 더러웠군. 면으로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고개를 조아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그날 기분이 좀 나빴던 건 맞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제발요. 아버님, 제 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 심장이 찰렁 내려왔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안방 문틈 사이로 들리던 그 냉소적인 말투 금열시 가득한 말의 파편이 지금도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헛나온 거라면 그 눈빛은 뭐였냐? 그날 내가 날 본 표정. 그게 어떤 표정이었냐? 그냥 내 마음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그게 너의 관심이었지. 손에 쥐고 있던 작업용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바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손을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내가 원해서든 안 원해서든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는 여기까지야. 이 집은 내 아들에게 준 거고 넌 그 자격을 스스로 버린 거다. 그리고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말도 면을 위해 울음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아주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지가랑이를 잡은 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폭풍의 한복판에 들어서듯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다급히 따라 붙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무릎 꿇고 빌자. 내가 더 말해볼게. 그러나 아들의 눈은 싸늘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당신이 뭐라 했는지 아버지가 다 들었어. 더럽다고 왜 집에 왔냐고. 그게 인간이 할 말이야?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냥 그 순간, 그냥 웃겨서?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했던 건 전부 가식이었다는 거네? 웃으면서 문 열고 고맙다 하고 선물 받고 그게 다 연기였던 거야. 아니야. 나 진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됐어. 아들의 손이 다급히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락을 열어 서고 슬 꺼내고 선반 위오들을 막을 웃겨지어 여행용 가방 안에 꾸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셔츠는 접지도 않고 구겨진 채 코트도 거칠게 던져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 뛰어들며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진짜 미안해. 그만해.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 무슨 이야기? 우리 집에 오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 가방을 힘껏 닫은 아들은 거침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앞에서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오늘 당장. 나는 내가 우리 가족 무시하고 몇 시 안은 꼴을 도는 못 봐? 아버지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못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아들은 손에 남은 몇 개의 짐을 더 안겨주듯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멈칫거리는 그녀를 향해 아들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서 내 친정에 말해. 일은 내가 끝낼 거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현관문 너머에는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집을 치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는 아들이 문을 굳게 닫고 그 순간 또 가고 떨어진 문 소리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종집을 찍는 소리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자료도 없이 아이돌 없었기에 잘 찾은 매끄럽게 그리고 차갑게 끝났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그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 정말 이혼까지 갈리려? 다들 그러고 사는 거잖아. 하지만 아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문자 하나에 저는 속으로 태내었습니다. 다들 너희 다는 몰라도 나는 안 그래. 그런데 그날 밤 더 어처구니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달신이는 낯익은 이름 면을 위해 친정어머니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저예요. 목소리는 마치 안쓰럽다는데 따지겠고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는 귀색이 묻어났습니다. 잠깐의 뜸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 애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피는데 좀 봐주지 그러셨어요. 걔가 원래 말이 좀 빠르고 욱하는 기질은 있어도 속은 안 그래요. 사돈이 집까지 오셨는데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진짜 운이 나빴던 거예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침묵을 기회라 여긴 건지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고 밥도 안 먹어요. 기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요. 우리 애가 사돈된 눈밖에 났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사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이쯤 되자 제 속에서 무언가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내가 괜한 고집으로 가정을 깨버리는 사람이라도 텐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떡도 자식 있으시죠? 예, 그럼 아시겠네요. 막말로 제 아들이 사돈께 더럽다니 쪽꼴린다니 말하면 그걸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죽인 장작이 흘렀습니다. 그 장작을 밀어내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아이의 속이었어요. 저를 보고 지은 인상, 그리고 문트너머머로 흘러나온 말, 그건 욱한 게 아니라 평소에 쌓인 감정이었습니다. 사돈떡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돈,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절은 원래 힘들고 부끄러운 일 겪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 옵에 두는 것보다 멀리 보내는 게 그 아이 올 때도 제 아들한테도 나을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안사돈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딸을 위한 마지막 시도이자 부모로서의 체면을 지키려는 간절함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 이후 아들이 혼자 집에 남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넓은 30평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냉장고엔 물과 김치밖에 없고 식탁 위엔 배달 영수증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 저녁으로 밥 냄새가 풍기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정적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피우던 아들이 큰 알 따라 늦은 저녁 낯빛이 잔뜩 굳은 채 제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 냈습니다. 아버지 좋았어요. 저는 TV도 끄지 않고 리모컨을 든 제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 아래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손엔 서류가 몇 장 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혼했습니다. 며칠 전 판길렀어요. 저는 그 말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날 그 집에서 나와 등 돌리고 걸어 나올 때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말없이 그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 마무리된 거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위자리도 재산 분할도 없이요. 아이도 없고 서로 미련도 없어서 빠르게 정리됐어요. 저 용이 흐르는 정적 속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집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요. 원래부터 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제가 지킬 자격도 없고 버는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스러운 거 뭔가를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이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집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니요, 아버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래, 전 그 집이 아버지한테 받은 눈해였던 걸 이제야 깨달아서요. 그래서 정리하고 팔면 그 돈 그대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대출로라도 마련해서 꼭 돌려드릴게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포갠 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녀가, 나는 내가 그 집에서 나와 이 자리에서 내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집이야 돌려줘서 고맙긴 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잘못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아들은 고기를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펄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걸 너무 쉽게 여긴 것도,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대었던 것도, 아내 말 한마디 못 막은 제 자신도요. 저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저 용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부터 잘 살아. 너한테 준 건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게 아니야. 그저 사람이 되어 돌아오면 되는 거다. 그 순간 아들의 어깨가 저 용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름을 참는 숨결이 어깨 너머로 잔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온 소식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아들은 다시 아들로 돌아왔고 저는 다시 아버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이전과 달리 마일수가 줄었고 퇴근 후에도
곧장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저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밀어내고 남은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을 오래 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저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국을 달고 식탁 위에 아들의 숟가락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막내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검탕이 담긴 본 도시락에 직접 담근 열무김치 멸치볶음을 들고 와 현관을 벌컥 열었습니다. 오빠, 준혁이 이놈 자식이 혼자 다 끌어안고 있었더라니까. 알고 있었어? 식탁에 반찬을 올려두며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막내는 한숨부터 푹 내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 처가 쪽에서 위자료 얘기를 꺼냈더래. 아파트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대. 혼인기간 짧았지만 어쨌든 같이 살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아주 기가 막혀서 저는 조용히 손을 식탁에 내려놓고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우리 남편한테 몰래 상담했어. 아버지한테 말은 못 꺼내겠고 혹시라도 집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서 어떻게든 아버지 재산 건드리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 없겠냐. 막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쪽팔린 것도 참고 우리 집 식구한테 부탁한 거야. 그놈이 그렇게까지 부탁한 적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한 편도 깜짝 놀라더라니까. 저는 멍하니 식탁에 멸치 한 마리를 젓가락으로 찝었다가 놓았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아들이 멍하니 있던 시간이 전부 무기력의 결과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는 조용한 결심과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 말로는 준혁이 철학 쪽에서 완전 작정하고 변호사 붙인 것 같았대. 그런데 준혁이가 단호하게 선거었대. 이 집은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고 4명이지만 결혼 전 받은 것이라고 그 누구도 손 못 댄다고 못 받아갔대. 막내는 뭔가 더 하려다 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아무 말 안 했지. 그게 더 짠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 안 늦은 거야. 그놈 철 들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손에 준 철가락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개 숙여 말 한 적도 없고 잘 보이려는 눈치도 안 보였지만 그 조용한 뒤연에서 그는 제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철없음과 무심함, 그리고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들이 그날 막내의 입을 통해 조금씩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놈이 좋아하던 반찬 좀 더 만들어줄래? 오랜만에 밥상 한번 차려줄란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국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다고도 고맙다고도 그저 밥상을 맞이한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색했던 침묵은 따뜻한 된장국 냄새 속에서 조금씩 풀려나 가기 시작했습니다.